네, 안녕하세요. 이승 교수입니다. 어, 7장 3교시에서는 이제 그동안 한번 다뤄왔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하니까 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는 PPT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 접근, 그래서 이 통합적 접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지식이 있으셔야 된다. 그 지식의 기본적 관점은 뭐냐?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르고 사회복지를 한다. 그 말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하는 우리 그 학도들은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의 어려운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 괴로워하는 문제, 슬퍼하는 문제, 또 경제적인 뭐 이런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전체 사회 사회적 기능의 현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분야가 이제 전문직 분야니까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성과 사명감을 충실히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어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통합된 총체로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환경 속의 인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인간 속의 환경이 아니고 환경 속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의미는 전체로서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신체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과 지능적인 측면 그리고 영적인 측면 이런 상태와 사회성을 모두 통합한 전체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지능적인 부분, 영적인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능적인 측면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이제 발달된 것도 있겠지만 이 정서적인 측면은 그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서 이웃, 친지분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에 환경이에요. 이 환경에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이 있어요. 자연 환경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신이 설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환경이 사회 환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환경, 그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응을 잘 못하는 부적응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많은 이제 이론들이 나오고 접근 방법 기술들이 있는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가? 그래서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원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30년대에는 개별 사회 사업이 발달되고 집단 지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30년대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 50년대에 이래서는 이게 좀 광범위해져서 행정, 사회복지 행정과 사회복조사가 발달을 한 이 방법론들을 등이 이거를 전통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대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우리가 전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개별 사회사업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을 계속하다 고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한된 특정 문제로만 자꾸 개입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너무 지나치게 분화가 이루어지고 전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비스가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의학에서도 보면 너무 의학이 발달되면서 기술이 전문화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사람에 관한 모든 질병에 대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가고 전문의 과정에 들어오면 어떤 분은 몸의 상체 부분만 연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체 부분을 있어요. 그러면 상체 부분은 머리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머리 뇌 쪽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뇌에서도 대뇌 부분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도화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눈만 이렇게 전문화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 귀만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과가 따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는 뭐예요, 글쎄요. 뇌에 관련된 신경, 뭐 외과 같은, 내과 같은 이런 이제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귀는 뭐 이비인후과잖아요. 근데 입은 뭐 치과잖아요. 이렇게 또 구강 쪽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달되는 거죠. 그러면 목으로 내려오면 위장만 보는 위장 전문의, 대장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 거죠. 교수님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보니까 췌장이 이제 뭐최 아니 좀그 갑자기 내 몸에 있는 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특정 장기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보니까 그 분야만 연구하고 그 분야만 진료하고 그 부분만 수술하는 집도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낭에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담낭염이라 그러고 당남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으로 가기 전에 어려우니까 제가 담낭을 절제하면 이걸 쓸게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전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또 혈관만 보고도 다리 정맥만 이래 보는 전문 의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피부만 보는 분들이 있고 피부 중에서도 특정 부분만 보는 이렇게 부분되어 있는 거예요. 세분화되는 건 좋은데 너무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도 분화가 전무해지면서 파편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뭐요? 종합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종합병원에서는 뭐요? 어떤 특정 질환에 가지고 가서 한 분야만 진료를 갔는데 그 줄 연결된 모든 의사가 함께 모여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통합 서비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화 중심의 교육 훈련이 좀 부재가 됐더라 하는 것이고 공통 기반의 부재로 인해서 정체성의 위협을 받더라 이제 이런 그래서 이런 관계로 통합적 방법을 시행하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건데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요소를 보자고요. 일단 통합적 접근법은 뭐야? 생태 체계적 관점을 취하고 있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문제로 규정을 하는 거. 아주 사소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수준의 접근을 해보는 거죠. 개인, 가족, 집단이요. 뭐 예를 든다면 수업 시간에 이런 만나면 얘기했지만 개인의 어떤 우울증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전체 시스템이 건강해져야 이 개인도 치료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통합적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 상이한 크기 체계에 접근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론과 개입을 좀 개방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쇄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 부분만밖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정 이론적 접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이론들을 끌어들고 다양한 개입 방법을 선택을 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사회복 실천 과정을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앞서 말했던 문제 해결 중심 모델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통합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결합적 접근 방법, 중복적 접근 방법, 다른화 접근 방법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 일단 접근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개입 인테이크 과정과 사정 과정에서 이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문제 상황에 따라서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중복적 방법은 각 방법상 원리와 기술을 비교해서 공통성, 유사성, 차이성, 다양성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단일화 접근 방법은 전문직으로서 사회 혁신의 공통적 기반을 재확립하고 방법의 특징을 짓는 총체적인 관점과 틀을 확정해 방법의 재편성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 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방법의 특징을 좀 보자는 거예요.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개념, 즉 활동, 기술, 과업 등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기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는 거고요. 통합적 접근 방법의 가치관은 우선 클라이언트의 뭐야 잠재성을 인다. 그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잠재성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 개발이 아니고 여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의 강점에 의존하고 클라이언트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면서 참여와 자기결정 및 개발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사업 과정의 계속적인 평가를 주장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통합적 방법을 지향하는 일반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 주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거든요. 자, 가운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할게요. 생태계적 관점 유지, 문제 초점,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을 하고 이론과 개입을 개방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1급 시험에서 자주 이제 이거를 다루는 문제니까 꼭 봐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 통합적 접근의 주요 관점을 보겠어요. 기본거든요. 일단 일반 체계 이론을 아셔야 돼요. 자꾸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걸 모르시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는 체계의 구조적 특징, 경계 개방체계 폐쇄적 위계가 있어요. 경계란 말은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데 개념적 경계는 경계를 세우는 사회복 판단에서 관련이 된다. 그럼 개방됐다, 폐쇄됐다, 오픈 클로즈를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경계를 넘나들면서 상호 교환되는 체계로 개방 체계는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고 산출을 생산해서 환경으로 내보내는 관계다. 폐쇄 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 관계를 하지 않는 폐쇄된 상태인데 상호 교류가 없는 체계로서 투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출도 생산하지 않는 그런 관계. 자, 그러면 위계라는 말은 활동연의 에너지의 기능을 위해서 상위 체계, 하위 체계가 있어요. 상위 체계에 의존하면서 상위 체계는 그 하위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여 줘야 하는데 이런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 사이의 그 관계를 위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하고 후배도 어떻게 했어요? 아래 위가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후배는 선배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 줘야 되죠. 그리고 선배는 후배를 사랑해 줘야 되지, 보듬어 줘야 돼. 그때 그때 이 경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향상성이라는 말은 이제 체계 진화전 특성인데 이걸 다른 말은 역동적 평형 상태를 항상 어떤 평형을 유지하려는 거. 그 체계는 지속적인 변화의 상태에 놓인 동시에 역동적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향상성의 개념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향상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실험 컵에다가 물을 담아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수평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안정 상태는 각 체계의 부분들이 관계를 유지를 시키고 체계가 쇠퇴해서 붕괴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계속 사용되는 상태로 투입을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자신을 유지해가는 상태를 이걸 안정 상태라 그래. 이게 잘못되면요 위기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요 사회 체계가 존속에 반드시 수행된 기능적 요건이 있다. 이것도 시계방을 적합성, 통합성, 잠적 패턴 유지, 긴장 처리, 목표 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체계론을 좀 빨리 들어가 보자고요.
인간의 행동을 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체계 수준, 즉 개인, 가족, 조직을 포함하는 소집단, 지역사회 같은 좀 복잡하고 더 넓은 사회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면 사회체계 이론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환경을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에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체계 내에 있어서나 체계 간에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고 역동적인 체계 이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회 체계 이론에서 보는 인간관인 거예요. 그 다음 생태 체계 이론의 구성 그랬어요. 생태학과 일반 체계 이론을 묶어서 생태 체계 이론, 생태 체계 관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제가 중첩되고 있는 사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생태 체계 이론은 생태학 이론과 일반 체계 두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견해를 강조하며 대부분 일반 체계 이론의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를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 한다.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중요해서 다시 설명해요. 그러면 주요 관점을 보세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응, 공생, 전문화, 생활공간, 거주공간, 적합성, 적응, 적응 접합, 유능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생태체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상황 속에 인간의 철학적 관점을 제공하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보적 변화로서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행동을 상황 속 인간의 편안한 적합성 기술을 사용을 하고 역기능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또 세분화해서 공부를 되겠죠. 자, 그래서 통합적 방법론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을 한번 보면 사체계 모델, 문제 해결 모델, 생활 모델, 역량 강화 모델, 단일화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사체계는 핑커스 미나 아니고 문제 해결 모델은 곰튼과 갤러웨이고요. 생활 모델은 저메인과 기터만, 역량 강화 모델은 실리베이, 그다음 단일화 모델은 골드스타인. 요 모델을 통합적 방법론의 모델이 지금 5가지가 있잖아요. 이 5가지의 초점 목적을 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과업은 모델별로 어떻게 하는지 실천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올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